안녕하세요. 호남직업전문학교 전기전자과 과장이 이재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기기능과 필기 요점 정리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업로드는 각각 따로따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전기기능사 필기에 먼저 전기이론의 핵심 요점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자유전자가 나옵니다. 자,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보고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하고요. 이 자유전자의 성질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는데 마이너스 성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대전입니다. 대전은 전기를 띠게 또는 전기를 가지게 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은 플러스 대전이 있고 마이너스 대전이 있는데 플러스 대전은 자유전자가 부족해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걸 보고 플러스 대전이라 하고요. 마이너스 대전은 자유전자가 너무 많아서 가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의 성질을 가진다 해서 마이너스 대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성질이 부족하니까 플러스 전기를 가지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대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전류입니다. 전류 I는 T분의 Q라는 공식이 있고요. 전류 I의 단위는 바로 암페어입니다. 전류의 단위는 이거는 암페어라고 우리가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Q는 전하를 의미하고 있고요. T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 I는 시간분의 전하로 구할 수 있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전압이라는 겁니다. 전압은 기호로는 V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 V는 Q분의 W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단위는 바로 볼트라고 읽습니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로 읽고 있고요. 여기서 전압 V는 Q분의 W라고 했는데 Q는 전하를 의미하고 W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에다가 W, 에너지를 나눠주는 게 바로 전압, 전기의 압력,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저항 R입니다. 저항 레지스턴스의 R, 바로 약호 R이고요. 저항 R은 A분의 노 L로 구합니다. 지금 이 기호가 얘는 노라고 우리가 읽고 있고요. 얘는 바로 길이 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 R은 A분의 노 L로 구할 수 있고요. 단위는 우리가 옴이라고 읽고 있고요. 여기서 A는 면적을 의미하고 얘는 노라는 고요 저항이라는 거 합니다. 고요 저항은 노라고 읽는다라고 했고요. L은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면적분의 고요 저항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는 거, 그걸 나눠주는 게 바로 저항이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고요 저항 노후입니다. 고요 저항 노후를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2항의 네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항의 네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노후는 어떻게 나오냐? L분의 RA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요저항은 바로 이 단위가 중요한데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 옴미터라고 있습니다. 고요저항의 단위가 중요한데 고요저항의 단위는 옴미터라고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항의 역수입니다. 저항은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었어요. 근데 이 저항의 역수라는 거는 바로 뭐냐? 전기가 얼마나 더 잘 흐르느냐? 그게 바로 저항의 역수. 그래서 우리는 저항의 역수를 뭐라고 읽냐? 컨덕턴스라고 읽을 수 있고요. 컨덕턴스는 G라고 표현하고요. G는 어떻게 구하냐? G는 바로 R분, 저항분의 역수기 때문에 저항 R에다가 분의 1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저항의 역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역수기 때문에 단위 역시 저항을 거꾸로 뒤집은
이러한 모양으로 나오고 저항의 역수의 단위는 바로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의 역수가 있으면은 바로 고유저항의 역수도 있습니다. 고유저항 역시 어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을 보고 우리는 고유저항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고유저항의 역수는 뭐라고 하냐? 전도율 또는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전도율, 전기가 도체에 얼마나 잘 흐르느냐. 도전율, 도체의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한마디로 전도율이나 도전율은 어떤 물체에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고 있어. 그걸 보고 도전율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우리는 동그라미에 약간 사각꼭지처럼 나와 있는 얘를 보고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율, 도전율의 단위는 기호는 시그마라고 하고요. 시그마는 어떻게 구하냐? 고유저항의 역수기 때문에 고유저항 노후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고유저항의 역수는 단위가 중요한데 우리 고유저항의 역수, 전도율, 시그마의 단위를 보시면은 먼저 고유저항을 보셔야 돼요. 고유저항은 아까 제가 옴미터라고 했어요. 그럼 고유저항의 역수기 때문에 먼저 도전율의 단위는 옴을 거꾸로 뒤집어 쓰는 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대신에 반대니까 나누기. 그 다음에 길이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냐? 모 퍼 미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저항 역수, 전도율의 단위는 모 퍼 미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단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전율이 큰 순서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물체에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도전율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어느 물체가 전기가 더 잘 흐르느냐 그걸 봤더니 은이 제일 전기가 잘 흐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구리, 그 다음이 금, 알루미늄이 전기가 제일 잘 안 흘러 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이 전기가 제일 잘 흐르지만 은을 안 쓰고 구리를 쓴 이유는 은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옴의 법칙입니다. 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었죠. 그래서 옴의 법칙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은 옴의 법칙은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 I는 전압 V에 비례하고 저항 R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전류 I를 구해라 하면은 전류 I는 저항에 반비례이기 때문에 저항이 분모 쪽에 비례라 했기 때문에 전압은 분자 쪽에 요렇게 있는 게 바로 옴의 법칙 I는 R분의 V를 이용하는 거였고요.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뭘 구하라 할 수 있냐? 저항 R을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압 V를 구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의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바로 저항의 직렬 접속입니다. 저항의 직렬 접속을 보시면은 저항의 직렬 접속에선 총 5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항의 직렬 접속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기억해 줘야 되냐? 저항의 직렬 접속은 바로 전류 I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합성저항을 구해라 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에서 합성저항을 구해라 한다. 합성저항, 저항의 토탈이라 해서 RT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T는 어떻게 구하냐? 저항의 직렬 접속은 R1 더하기 R2 저항의 직렬 접속일 때는 더해주기만 하시면은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저항값이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합성저항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항이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저항이 5옴, 7옴, 8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체 저항을 구해봐. 그게 바로 합성저항입니다. 그래서 합성저항은 마찬가지 R 토탈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다른 저항이 3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 마찬가지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각각의 저항을 다 더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저항의 직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동일한 저항 여러 개를 직렬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성 저항 R 토탈은 자, 똑같은 저항값이 100개가 있다. 이름짜리가 100개가 있다. 어떻게 하냐? 2를 100번 더하면 되겠죠. 왜냐? 저항의 직렬 접속은 다 더하면 된다 했으니까요. 근데 다 더하면은 되긴 하지만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똑같은 저항이 여러 개, n개라는 거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저항 여러 개를 직렬로 접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개수에다가 저항값을 곱해 주는 게 바로 동일한 저항 여러 개를 직렬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네 번째는 저나 V1과 V2를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항의 직렬 접속은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안 나오고 바로 저나 V1과 V2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먼저 뭘 봐주셔야 되냐? 전체 전하 V를 구할 수 있으면은 V5는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하 V는 어떻게 구했냐? 전류 I에다가 저항을 곱해주는 게 바로 V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V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 하냐? V1을 구하고 V2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V5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V5는 전체 전화 V에다가 1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만 넣어준다는 거는 I1에다가 R1을 해주면은 V1을 구하는 거고요. V2를 구하라 했으면은 V2는 전류에다가 2라는 숫자만 넣어주면 되고 저항에다도 2라는 숫자만 넣어주면은 바로 V1과 V2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전류 I나 전류 I1이나 뭐라고 했어요? 똑같다라고 했었습니다. I나 I1이나 I2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I1 대신에 그냥 I로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하 V는 IR로 구할 수 있고요. V5는 IR1, V2는 IR2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전하 분배의 법칙인데 이 전하 분배의 법칙은 원래 전하 V1, V2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쉽게 구해보자 라고 해서 전하 분배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하 분배의 법칙은 뭐만 이용하냐? 전압과 저항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 분배의 법칙은 전압과 저항만 이용해서 구하는 게 바로 전하 분배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V5는 R1 더하기 R2분의 여기에 어느 저항이 오냐? 뭘 보셔야 되냐면은 전압과 저항이 지금 무슨 관계인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전압 V와 저항 R은 바로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V1을 구하고 싶으면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같은 저항값 R1을 넣어 주시고 여기에 전체 전압 V를 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V2를 구해라 했다. V2도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R1 더하기 R2분의 여기에 저항과 저항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2를 구하고 싶으면은 저항도 2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전체 전압 V를 해주는 거 요게 바로 전압 분배의 법칙이었고요. 저항의 직렬 접속은 이렇게 5가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의 병렬 접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병렬 접속도 똑같이 5가지를 물어봅니다. 먼저 첫 번째, 합성 저항을 구해라 라고 물어보고요. 저항의 병렬 접속은 저항의 직렬 접속과 조금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 R 토탈은
R1 더하기 R2에다가 R2분의 R1과 R2를 곱한 거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이게 바로 저항의 병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공식으로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공식 및 계산을 해라라고 하면은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공식으로만 조금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R 토탈은 내 거의 저항과 상대방의 저항을 각각 한 번씩만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는. 그러면 이 말은 R1과 R2를 곱해주고 더하기 R1과 R3를 곱해주고 더하기 R2와 R3를 곱해주라는 거예요. 왜? R2하고 R1은 이미 한 번 곱했으니까 또 곱할 필요가 없고요. R1과 R3도 한 번 곱했으니까 곱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R2하고 R3는 안 곱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 곱해줘야 된다. 그거 분해 R1 곱하기 R2 곱하기 R3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합성 저항의 첫 번째, 그래서 공식으로만 기억을 해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식하고 계산을 쓰는 건데 바로 뭘 이용하는 거냐?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컨덕턴스 G는 뭐였냐면은 저항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 먼저 컨덕턴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항값을. 그러면 G1 더하기 G2 더하기 G3 요게 합쳐지면 결국엔 뭐예요? G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컨덕턴스 G는 R분의 1이었으면 저항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컨덕턴스 G분의 1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G1 더하기 G2 더하기 G3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분의 1을 해주는 게 바로 R 토탈이 된다. 그래서 요 공식도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 결과적으로는 G5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G는 R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에 일자만 붙여주면은 G1이 되는 거죠. 그러면 G1은 R1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 G2는 R2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 G3는 R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R1 더하기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바로 이게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R은 G분의 1이기 때문에 이 G분의 1 그래서 G1 더하기 G2 더하기 G3분의 1이 합성 저항이 될 수가 있고 또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도 바로 합성 저항이 될 수 있다. 근데 바로 이게 공식 플러스 계산에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얘를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3번은 동일한 저항 N개를 병렬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입니다. 합성 저항은 우리가 직렬일 때는 개수에다가 저항을 곱해주면은 바로 됐었는데 병렬은 반대로 개수에다가 저항값을 나눠줘야지만은 합성 저항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 토탈은 개수 나누기 저항값이다. 이게 바로 병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4번은 바로 전류 I1, I2 구하기입니다.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해요. 그래서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바로 전류 I1과 전류 I2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전류 I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류 I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구했냐? R분의 V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I5는 뭐였어요? 1만 붙이다 했어요. 전류 I에다가.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인데 I1을 구하라 했으니까 1만 붙이면 돼요. R1분의 V1을 해주면 되고 I2는 2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R2분의 V2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일정하다 했어요? 바로 전압 V가 일정하다 했어요. 전압 V나 전압 V1이나 V2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V1 대신에 그냥 V로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1은 R1분의 V, I2는 R2분의 V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좀 더 쉽게 하자. 바로 전류 분배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전류 분배의 법칙도 전압 분배의 법칙하고 거의 기본처럼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저항하고 저항하고 전류만 이용하는 거예요. 전류 분배의 법칙은 저항과 전류만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I5는 R1 더하기 R2에다가 여기에 어떠한 저항값이 오냐? 그러면은 바로 전류 I와 저항 R이 무슨 관계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전류 I와 저항 R이 분모 쪽에 있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를 구하고 싶으면은 2를 넣어주면 안 되고 뭘 넣어줘야 되냐?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R2를 넣어줘야 되고 여기에 전체 전류 I를 곱해주는 거. 이게 바로 I1을 구하는 거고요. I2를 구하고 싶다도 똑같습니다. 기본 틀은 R1 더하기 R2분의 상대방 걸 넣어준다 했으니까 I2를 구하고 싶으면 2를 넣어줘야 됩니다. 2에다가 전류 I를 곱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전류 분배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길이를 n배 늘리면은 저항은 어떻게 되냐? n의 제곱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길이를 2배 늘렸다. 저항은 몇 배가 되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를 2배 늘리면 저항은 몇 배라는 거예요? 길이의 제곱배라는 거예요. 근데 길이의 제곱배가 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문제에 단 최적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있거나 또는 길이는 몇 배, 단면적은 몇 분의 1배로 한다.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야 될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n의 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n배 늘린다라고 하면은 단 최적이 일정하다. 이 말이 있거나 단면적은 n분의 1배 한다.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야 될 때만 저항은 길이의 제곱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은 길이의 제곱배가 되려면은 최적이 일정하다는 말이 있는지 또는 단면적을 몇 분의 1배로 한다라는 말이 있는지 이 두 가지의 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키르요프의 제1법칙입니다. 키르요프의 제1법칙은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이 정의만 봐주시면 되는데 키르요프의 제1법칙,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은 임의의 한 점에서 유입되는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한마디로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키르요프의 제1법칙입니다. 이 정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키르요프의 제2법칙입니다. 다른 말로는 키르요프의 전압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키르요프의 제2법칙, 키르요프의 전압법칙의 정의를 봐주시면은 임의의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키르요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전력, 만들어진 전기, 건전지의 합은 우리가 전압 강하, 전류와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낮아지는 거, 그 낮아지는 값하고 똑같다라는 게 바로 키르요프의 제2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전지의 직렬 접속입니다. 바로 건전지의 직렬 접속이고요. 건전지의 직렬 접속에서는 뭘 구하라고 하냐? 바로 전류 I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류 I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항에다가 전압을 나눠주는 거죠. I는 R분의 V였으니까요. 근데 이 건전지의 직렬 접속일 때는 저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저항이 있냐? 바로 내부 저항이 있고요. 바로 건전지와 외부로 연결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을 더해주고 여기에다가 뭘 나눠주냐? 건전지는 전압이라고 안 하고 기전력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기전력을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건전지의 직렬 접속이에요. 그러면 건전지의 직렬 접속인데 건전지 여러 개를 일자로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직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은 어땠어요? 건전지의 내부 저항은 동일한 저항이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 바로 내부 저항에다가 개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개수 곱하기 내부 저항에다가 더하기 외부 저항 나누기 뭘 해줘야 되냐? 분의 NR 플러스 R분의 기전력인데 이 건전지의 직렬 접속일 때는 또 기전력, 전압이 다 일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전압도 개수를 곱해줘야지만 건전지의 직렬 접속일 때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의 병렬 접속인데요. 전지의 병렬 접속 I는 똑같습니다. 내부 저항 R에다가 외부 저항을 더해주고 여기에 기전력을 나눠주는 건데 여기서 문제점. 건전지의 병렬 접속은 뭐라는 거예요? 내부 저항을 개수를 내부 저항이랑 나눠줘야 된다. NR이었죠. N분의 R이었죠. 그래서 N분의 R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N분의 R 플러스 R분의 기전력을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건전지의 병렬 접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바로 전력 P입니다. 전력은 P이고요. 단위는 우리는 W라고 쓰고 얘를 와트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의 힘이 바로 전력이고요. 그래서 전력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전력 P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는 게 바로 전기의 힘, 전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 전압 V를 ohm의 법칙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 전압 V는 IR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력 P는 VI였는데 V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이 IR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IR에다가 I를 곱해주는 거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변할 수 있냐? 바로 I가 두 개니까 I의 제곱에 저항 R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력 P는 VI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I제곱 R이 있었어요. 이 I제곱 R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전압 V를 풀어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또 먼저 전류 I를 이번엔 풀어 쓰는 거예요. 전류 I는 어떻게 구했냐? ohm의 법칙에 의해 R분의 V로 구했어요. 그러면 전력 P는 VI였는데 이번에는 이 I를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V에다가 R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V가 두 개이기 때문에 뭐로 바뀌냐? R분의 V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는 건데 전압을 풀었으니까 I제곱 R로 쓸 수가 있고 전류 I를 풀었으니까 R분의 V제곱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기의 힘인 전력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전력량 W를 구하는 건데 전력량 W는 전기에 사용한 양입니다. 전력을 얼마나 사용했냐? 그게 바로 전력량이었고요.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량 단위, 전력량 W는 단위가 줄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줄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냐? 와트 세크입니다. 그래서 전력 와트에다가 뭘 해주는 거예요? 세크는 시간이죠. 그래서 전력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전력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력량 W는 어떻게 구했냐? 바로 전력량 W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거 PT로 구할 수 있고요. 전력량 W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거 PT로 구할 수 있고요. 전력 P는 VI로 쓸 수 있었으니까 VI에 시간을 곱해주는 것도 맞고요. 우리가 또 전력 V를 풀었으니까 I제곱 R이었어요. 그래서 I제곱 R에 시간을 곱해주는 거 역시 전력량이고요. 마지막으로 R분의 V제곱도 전력이었어요. 여기에 시간을 곱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전력량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력량 W는 PT, VIT, I제곱 RT, R분의 V제곱 T, 이게 바로 전력량이다.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줄하고 와트 세크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주대 법칙입니다. 주대 법칙은요, 전류의 발열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대 법칙은 전류의 발열작용 또는 전류의 열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대 법칙은 뭘 구하라는 거냐? 바로 열량. 열량의 기호는 H고요. 단위는 칼로리. 우리가 열량하면 칼로리라고 하죠. 바로 그 칼로리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량 H는 뭐만 해주면 되냐? 우리 아까 전력량 했었죠. 전력량 W는 PT가 있었고 VIT가 있었고 I제곱 RT가 있었고 R분의 V제곱 T가 있었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전력량이었어요. 근데 열량을 구하고 싶으면은 뭘 해주면 되냐? 바로 전력량에다가 0.24만 곱해주면은 바로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24 PT, 0.24 VIT, 0.24 I제곱 RT, 0.24 R분의 V제곱 T, 이게 바로 뭐예요? 전력량이 아니고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량은 0.24 VIT, 0.24 PT, 0.24 I제곱 RT, 0.24 R분의 V제곱 T로 열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바로 배율기하고 분류기인데요.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 어떻게 연결하냐? 직렬로 연결한다.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 전류계와 어떻게 연결하냐? 병렬로 연결한다. 요 두 개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히드톤 브릿지 회로입니다. 히드톤 브릿지 회로는 뭘 기억을 해줘야 되냐? 바로 브릿지 평형을 기억해야 됩니다. 브릿지 평형은 바로 뭐냐? 마주보는 변의 곱은 서로 같다. 한마디로 마주보는 저항의 곱은 서로 같다. P하고 R은 Q하고 X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브릿지 평형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히드톤 브릿지 회로의 브릿지 평형 조건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뒤에도 나오는데, 지금 이 패러데이 법칙은 바로 전기화학식에 관련된 식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의 정의를 봤더니, 석출량은 물질을 캐는 양은 화학당량 K에 비례하고 전기량 Q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석출량 W를 구하라는 건데, 석출량은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화학당량 K와 전기량 Q에 비례한다. 그래서 W는 K
Q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Q는 어떻게 쓸 수 있냐? Q 대신에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전하 Q가 됐기 때문에 KQ 또는 KIT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축전지, 연축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축전지, 연축전지는 플러스 극에서 수소가 발생한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납축전지의 양극, 플러스 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PbO2, 이산화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납축전지의 음극은 어떻게 되어 있냐? Pb, 납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무엇이냐? H2SO4, 묽은 한산이 납축전지의 전해액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럼 방전 시 전기가 방출된다. 전기가 방출되고 있을 때 양극과 음극은 어떻게 되냐? PbSO4, 항산납이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국부작용과 분극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부작용은 기전력이 감소하는 건데 뭐로 인해 기전력이 감소하냐? 불순물로 인한 기전력이 감소한다. 그러면 국부작용이고요. 얘를 방지하고 싶다. 수은으로 도금을 하면은 불순물이 침투할 수 없다. 그래서 수은으로 도금을 해라. 이게 바로 국부작용을 방지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극작용입니다. 분극작용은 수소기체로 인해서 기전력이 감소되는 거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극제를 사용해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백효과입니다. 재백효과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무슨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냐?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하고 온도차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재백효과입니다. 그리고 재백효과는 어디에 사용하냐? 열전온도계에 사용해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펠티의 효과입니다. 펠티의 효과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과 열의 흡수, 열의 발생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펠티의 효과는 어디에 사용해? 전자냉동고, 전자온풍기에 사용해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톰슨 효과입니다. 톰슨도 두 가지 말만 기억하면 되는데 동일한 두 금속이다라는 말하고 열의 흡수, 발생 이러면 톰슨입니다. 펠티어와 톰슨은 똑같은 금속이냐 다른 금속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A, B, C 세 금속, 금속이 3개가 나오면은 바로 제3금속의 법칙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전율입니다. 유전율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입실론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는 유전율 얘를 보고 입실론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입실론의 단위는 페러퍼미터입니다. 입실론의 단위는 페러퍼미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입실론은 어떻게 구하냐?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하고 입실론 S를 곱해주는 거, 이게 바로 입실론이었습니다. 공기 유전율을 구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 공기 중에 유전율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입실론 S는 비유전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제로, 공기 중 유전율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공기 중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입실론 제로를 구할 수 있고요. 입실론 S, 비유전율은 어떻게 구하냐? 공기 중, 진공 중일 때는 무조건 1이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비유전율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공기 중이라는 말과 진공 중이라는 말은 볼 것 없이 1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클롱의 법칙이라는 걸 저희가 해야 됩니다. 클롱의 법칙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클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클롱의 법칙, 전기력 F를 구하라는 건데
전기력 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4파이 입실론 분의 1 얘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바로 9 곱하기 10의 구승이라는 값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게 나오냐? 4 곱하기 3.14 곱하기 입실론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 입실론 S는 1이니까 공기중이라는 말이 있으면 1이니까 이거 분의 1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이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분의 1을 계산했더니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된다. 여기에다가 R의 제곱분의 Q1, Q2를 해주면은 전기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9 곱하기 10의 구승은 변하지 않는 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K로 쓸 수 있는데 이 K는 비례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수다. 비례상수 K는 한마디로 9 곱하기 10의 구성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K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 역시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이 클롱의 법칙을 잘 기억해 주셔야지 다음에 나오는 전개의 세기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개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고요. 얘들의 기호는 2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기호가 2가 되고요. 단위는 볼트 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볼트 퍼 미터가 단위가 되고요. 전개의 세기 2를 구하라는 건데 전개의 세기 2는 제가 아까 뭐랑 조금 연관이 있다 했냐? 클롱의 법칙 전기력과 연관이 있다 했어요. 클롱의 법칙은 아까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였는데 전개의 세기는요. 전하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클롱의 법칙에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하를 하나 없애는 거. 이게 바로 전개의 세기였습니다. 전개의 세기 2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다. 근데 아까 우리 4파이 입실론분의 1은 계산하니까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 역시 전개의 세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10의 구승은 변하지 않는 수다. 비례상수 K의 R의 제곱분의 Q 역시 전개의 세기가 된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세 가지의 공식을 기억을 해줘야 되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두 번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위입니다. 전위는 전기의 이치, 전하 V라고 똑같고요. 그래서 단위 역시 볼트입니다. 그러면 이 전위 V도 마찬가지 전개의 세기를 기억해 주면 편합니다.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였는데 전위는 R분의 Q. 전개의 세기에서 뭐만 없애주면 돼요? 제곱만 없애주는 거. 이게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분의 1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도 바뀌고 이 9 곱하기 10의 구승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K 곱하기 R분의 Q. 마찬가지 이 전위는 전개의 세기에서 거리만 하나만 넣어주면 되더라. 제곱을 없애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전기력선의 성질입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은 6가지를 기억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전기력선은 양전하, 플러스에서 어디로 가요? 음전하, 마이너스로 끝난다. 이게 바로 전기력선의 성질이었고요. 두 번째, 전기력선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2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이 말은 수직교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 교차한다, 직교한다, 90도로 수직으로 교차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기력선과 정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기력선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기력선은 외부에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정기력선의 개수입니다. 정기력선 수라는 거는 정기력선의 개수인데 정기력선의 개수는 입실론분의 Q개로 구할 수 있다. 근데 공기 중 정기력선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Q개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은 정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전속밀도입니다. 전속밀도 D의 단위는 클론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속밀도 D의 단위는 클론퍼 제곱미터고요. 전속밀도 D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단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제곱미터가 단위인 것은 바로 면적이었죠. 면적분의 클론. 클론은 바로 전하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전하 Q, 전속밀도 D는 A분의 Q로도 구할 수 있고요. 또 뭐로도 구할 수 있냐? 유전율, 입실론에다가 전개의 세기를 곱해 주는 거로도 전속밀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하 Q는 CV로 구할 수 있고 Q는 IT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Q는 CV는 요거는 전기의 공간에서 Q를 구하는 거였고요. 전하를 구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서의 Q는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줄만 아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전정 용량입니다. 전정 용량은 다른 말로 콘덴서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정 용량 콘덴서의 기호는 C로 표현을 하고요. 단위는 페럿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페럿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C는 어떻게 구하냐? C는 V분의 Q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하분의 전하를 나눠주면은 정정 용량 콘덴서를 구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C를 구하는 두 번째는 바로 D분의 입실론 A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 문제보다 뭐로 많이 나오냐? 말로 나오는 문제인데 어떻게 나오냐? 정정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콘덴서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물어봅니다. 콘덴서 정정 용량을 크게 하는 법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면 전정 용량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D. D는 길이, 간격입니다. 간격과 정정 용량은 반비례 관계니까 간격을 좁게.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적 A입니다. 면적은 비례 관계니까 면적을 넓게 하면은 정정 용량이 커집니다. 면적은 넓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실론, 유전율이죠. 유전율을 크게 해준다는 게 세 번째인데 유전율보다 더 정확한 거는 왜냐? 공기 중 유전율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유전율을 크게 하려면은 비유전율을 크게 하는 게 바로 콘덴서를 크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정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간격을 좁게, 면적을 넓게, 비유전율을 크게 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바로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입니다.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 다른 말로는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저장된 에너지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적 에너지 W는 2분의 1 CV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또는 2분의 1 QV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QV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콘덴서의 직렬 접속입니다. 콘덴서의 직렬 접속은 뭐랑 똑같냐? 저항의 병렬 접속하고 기본 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병렬 접속과 콘덴서의 직렬 접속이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합성 정종 용량을 구하라. 뭐예요?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병렬의 합성 저항을 구해라. 근데 병렬일 때는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였죠. 그걸 뭐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정종 용량 콘덴서로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C 토탈은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로 구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정정 용량이 3개 이상일 때 합성 정종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식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공식보다는 계산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C1하고 C2하고 각각 한 번씩 곱한다 했습니다. C1, C2도 한 번 곱해주고 더하기 C1하고 C3도 한 번 곱해주고 더하기 C2하고 C3도 한 번 곱해준 거에다가 분의 C1 곱하기 C2 곱하기 C3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공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C 토탈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아까 우리 저항의 역수를 이용한 것처럼 구할 거예요. 그래서 C1분의 1분의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요것분의 1을 나눠주는 거, 요게 바로 합성 정종 용량, 서로 다른 합성 정종 용량을 구하는 건데, 이 C 토탈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존재하진 않지만은 뭐예요? 계산하기 편하다고 이걸 하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할 때만 사용해주면 되고요. 요즘에는 이것도 정상적으로 인정은 돼서 계산 공식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지만은 계산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도 요즘에는 공식으로도 무료로 봅니다. 이것도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한 똑같은 정종 용량 여러 개를 직렬 접속 시 합성 정종 용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항의 병렬 접속하고 똑같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개수에다가 C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에다가 C를 나눠주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요, 바로 직렬 접속일 때는 전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하 V1과 V2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V1과 V2를 구하는 건데, 마찬가지 뭐만 먼저 기억을 해주면 되냐? V를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V는 C분의 Q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V5는 C1분의 Q1으로 구할 수 있고요. V2는 C2분의 Q2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정종 용량의 직렬 접속은 저나 Q가 일정하기 때문에 Q1이나 Q2가 똑같다라고 보고, 그래서 V1은 C1분의 Q, V2는 C2분의 Q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나 분배의 법칙인데요. 저나 분배의 법칙인데요. 저나 분배의 법칙은 V5는 C1 더하기 C2분의 전압과 지금 어떤 관계인지 봐야 됩니다. 전압과 정종 용량은 지금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뭘 넣어줘야 되냐? 상대방 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V5는 C2를 넣어줘야 되고, 여기에 전체 전압을 곱해주는 거로 나와야 되고요. V2는 어떻게 구하냐? V2는 C1 더하기 C2분의 마찬가지 전압과 정종 용량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 걸 넣어주고 전체 전압 V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전압 분배의 법칙이었습니다.